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일단 상관이 나온 거를 저는 이제 그 PPT에서는 좀 중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갛게 칠했고요. 통계 분석을 보시면 이제 저는 집단 간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집단 비교는 뭐게요? 두 집단 비교를 하시려면 원래는 T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맞나요? 네, T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노바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집단이어도 아노바 분석을 해도 된다는 이제 교수님의 피드백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이게 더 멋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 T 분석은 전에 통계 저희 특강 했던 거를 보시면은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라서 가시면 되기 때문에 T 분석도 어렵지 않고요. 보시면 변환으로 들어가셔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이제 들어가시면 아까 이 전에 보시면 평균값을 이렇게 다 냈잖아요. 평균값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 평균값을 가지고 제가 이제 계산기로 두들겨가지고 두 개를 이제 평균을 나눴어요. 그래서 뭐 평균값이 아까 700 몇 시간이었죠, 아까. 예. 이거를 계산기로 2로 나누시면 돼요, 평균을. 그래서 이거보다 많다, 적다를 설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이게. 그래서 25.29인가? 이제 이거를 이제 넣으시고요. 값을 넣으시고 기준값을 1로 하시면은 여기 이제 옆에 이제 추가를 하시면 아까 그 역코딩 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생겨요. 25.29보다 이제 낮은 거 1, 높은 거 2. 그래서 근데 25.29가 겹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5.30 해가지고 1, 2로 나누시면 낮은 값, 높은 값 이제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상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 집단으로 나누면 그것도 가능하시겠죠. 1, 2, 3으로 나누면 되고 그 평균을 이제 3개로 구하셔가지고 높고 낮은 걸 설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최저값에서 다음 값까지의 범위를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누르세요. 다음 값에서 최고값까지의 범위에다가 얘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나와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발성으로 이제 제가 했나봐요. 자발성 총점은 이거는 1이고 이건 2다. 그래서 상하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노바 분석을 하시는 방법은 분석으로 들어가셔서 평균 비교. 그럼 여기 있어요. 독립 표본 T 검정이 있거든요. 근데 전 그걸로 안 하고 아노바를 했으니까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라는 걸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스트레스 총점하고 학교생활 적응 총점을 넣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자발성 상하 점수 제가 뽑은 거 있죠. 그거를 요인 분석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외계예요. 아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했잖아요. 그 여기 종속변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넣고 독립변인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기술 통계를 누르시고 계속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표가 뜨거든요. 그럼 이런 배치 분산 분석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거짓 값을 넣는 거거든요. 그 아노바 값이라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술을 할 때 뭐를 기술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표에다 넣느냐 이걸 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고 책을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뭐를 넣어라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이 거짓 값을 넣는 거고 옆에 보시면 유의 확률 있죠. 이게 이제 별이 뜨는 거거든요. 0.000이니까 별이 이제 3개가 제가 무식하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웃으시는. 네. 또 눈빛이 흔들리시는데. 자, 지금 뭘 해야 되냐면 과외 자발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스트레스 점수를 비교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하려고 하는데 과외 자발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도 일단 구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 과외 자발성의 총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평균이 얼마인지 알아냈어요.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보다 점수가 높으면 과외 자발성이 높다고 하자. 평균보다 점수가 낮으면 과외 자발성이 낮다고 하자라고 연구자가 뭐 한 거예요? 조작적으로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과외 자발성 점수가 쭉 있는데 상위 10%만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높은 집단이라고 만들 수도 있겠죠. 또 하위 10%만 집어내 가지고 낮은 집단이라고 비교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10% 하면 200명이니까 위에서 20명, 밑에서 20명, 40명 데이터를 갖고 연구하게 되니까 나머지 160개는 날리게 되니까 연구자 입장에선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에 진짜로 높은 사람과 진짜로 낮은 집단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이거를 잘 계산을 해서 여기서는 평균보다 높으면 높다고 하고 낮으면 낮다고 하자. 그런데 높다, 낮다 이거를 SPSS는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높은 애들은 1이라고 다시 또 이름을 붙여주고 낮은 애들은 2라고 이름을 다시 붙여준 거예요. 그걸 지금 아까 앞에 표에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하기라는 작업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새로 이렇게 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평균보다 점수가 높으면 1이라고 쓰면 돼요. 점수가 낮으면 2라고 써주면 돼요. 이게 데이터가 1000개면 1000번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한목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니까 그 방법만 알면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걸 구현하는 SPSS의 방법이 뭔지만 알면 문제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두 번 해보시면 쉽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여기서 지금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게 SPSS가 영어 버전이 있고 한국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어 버전에 F를 거짓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F라고 써주면 되는데 아노바는 Analysis of Variance예요. 그래서 별량 분석. 어떤 사람들은 변산 분석. 또 어떤 사람들은 분산 분석. 이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데 아노바는 별량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자세하게 이제 최윤영 선생님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최종적인 값은 F입니다. 그래서 아노바를 F 테스트라고도 부르는데 한국판에서는 그 F를 거짓이라고 지금 써놔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F 점수가 이 사람은 지금 18.637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보이시죠? F가 충분히 큰 것이 연구자의 가설에 부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해진 절차를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연구자가 입증하고 싶은 가설과 반대되는 가설을 영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연구자는 과외 자발성이 큰 애가 큰 집단이 높은 집단이 과외 자발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적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계적으로 검증을 할 때에는 연구자가 입증하고 싶은 가설 말고 그 반대의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과외 자발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스트레스 점수가 같다. 이게 영가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영가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 영가설이 틀려져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가설 검증은 겸손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 내 가설이 틀리다는 가설을 만들어 놓고 내 가설과 반대되는 가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가설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는 방법으로 내 가설을 보여준다는 거죠. 헷갈리시죠? 자, 그래서 그걸 영가설이라고 부르는데 영가설이 틀리니까 내 말이 맞아. 이런 주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내 말이 맞아. 이렇게는 못하니까 영가설이 틀림으로 내 말이 맞아.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영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숫자를 보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F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가설이 틀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F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영가설이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하겠어요? F가 충분히 커지는 게 유리하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충분히 큰지 안 큰지는 숫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옆에 지금 유의 확률이라고 해서 이게 아까 P 값입니다. P가 뭐 0.05보다 작다, 뭐 P가 0.01보다 작다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유의 확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영가설이 틀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0.000이니까 1000번 중에 한 번만 이 결과가 잘못되고 나머지는 이 결과가 맞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연구를 했더니 F 값이 18점 뭐뭐뭐였고 P는 0.001보다 작아서 영가설이 기각되고 내 가설이 입증됐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된다는 거예요. 논리 이해하시겠어요? 이 논리를 선배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따라서 그대로 적용하는 게 제가 관습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구에는 독창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통계 분석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관습을 그대로 따라가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할 때에는 t-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계 분석 방법 중에서 T라고 하는 분석 방법을 쓰면 된다. 집단이 3개가 넘어가면 아노바, F-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2개면 T, 3개 이상이면 아노바 이렇게 돼요. 그래서 2T, 3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나름 준비한 코멘트였는데 이거 2T, 3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집단이지만 F를 선택을 했어요. 그게 조금 더 멋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가 조금 더 있으니까 t-테스트를 했을 때보다 아노바를 했을 때 추가적인 분석에서 이득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두 집단이기 때문에 t-테스트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 교수님 뭐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여러 가지를 넣고 이제 구했겠죠, 제가. 그래서 구해서 나온 값이 이제 이거예요. 보시면 과외 시간 상하 집단을 이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아노바 분석을 했더니 과외 스트레스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유의미한 확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공부는 별로 이제 유의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위 요인들을 또 다 넣었어요. 제가 아까 그 테스트 하는 데다 다 같이 넣어서 이렇게 구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가정환경, 건강, 학교생활, 취미 오락, 심리 성격 이렇게 해가지고 다 유의미하게 나왔고요. 별이 3개인 거는 여기다 이제 3개라고 표시를 해줬고 2개인 거는 2개라고 이제 표시를 해줬어요. 그다음 앞에 표에서 앞에 표 포인터도 잠깐 주시죠. 자, 지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과외 시간 상집단과 하집단으로 나눈 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상집단의 과외 스트레스 평균이 86.04라고 여기 써놨어요. 하집단은 스트레스가 71.15라고 써놨어요. 이거 계산하면 나오니까 우리는 지금 뭘 비교하냐면 86점하고 71점이 같은 점수인지 다른 점수인지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일단 맨눈으로 보기에 과외 시간이 많은 애들은 스트레스 점수가 86인데 과외 시간이 적은 집단은 스트레스가 71점이니까 눈으로 볼 때 누가 더 스트레스가 커요? 이걸 읽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볼 때 이쪽이 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과외 스트레스 중에서 특히 공부 스트레스는 상집단이 14점, 하집단이 13점이니까 눈으로 볼 때 어라 이거 큰 차이가 없네? 이런 느낌 드시죠? 이해하시겠어요? 눈으로 보고 평균 점수를 비교해서 얘네가 더 크구나. 이건 비슷하구나. 이건 작구나. 파악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맨눈으로 비교하는 것은 엄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F-테스트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평균을 비교하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 이쪽이 크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F-테스트라는 걸 실시를 해서 여기는 지금 F 점수가 크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별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F 점수가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별이 안 붙어 있죠. 이거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 잡으시겠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니까 맨눈으로 보기에도 얘가 크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거는 14하고 13 맨눈으로 보기에도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주는 게 F 값이고 그 옆에
별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과외 스트레스 총점으로 놓고 볼 때에는 상집단과 하집단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과외 시간이 많은 애들이 스트레스가 더 크고 과외 시간이 적은 애들이 스트레스가 적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그런데 하위 척도를 들여다보니까 공부 스트레스는 두 집단의 차이가 없고 환경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분해해가지고 설명을 덧붙여 줄 수 있겠다. 감 잡으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외 시간 상하 집단에서 학교 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했는데 보셔요. 상 집단의 평균이 84점, 하 집단의 평균이 83점. 맨눈으로 보기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점수는 84, 83의 차이가 있지만 이게 큰 차이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F값이 0.15밖에 안 되잖아요. 매우 작죠? 별도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가설 중에서 이 부분은 입증이 안 된 거죠. 과외 시간이 많으면 학교 생활 적응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외 시간이 많든 적든 두 집단의 학교 생활 적응 점수의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연구자의 가설 중에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 가설이 입증된 것도 존재하고 가설이 부정된 것도 존재하는 두 가지 방향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걸 읽어주시면 되고 논문에 이 표를 이쁘게 그려서 보고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이 결과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자, 여러분 있잖아요. 그 TF 조금 좀 이렇게 감이 오세요? T 통계, 그리고 F 통계, 거짓. 저도 깜짝 거짓이 뭐지? 이러고 보고 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통계가 이제 추론 통계에 들어가면서 가장 기초적인 통계 기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독립된 T테스트, 종속된 T테스트,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아노바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두 집단이 평균이 정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하나 나왔어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두 집단 A하고 B가 있는데 A 집단이 B 집단보다 평균이 큰지, B 집단이 A 집단보다 평균이 작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할 때, 즉 평균의 비교, 같은지 같지 않은지, 큰지 작은지, 요거를 알아보려고 했었을 때는 T테스트를 쓰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두 집단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두 집단만 비교하지 말고 만약에 세 집단이 있을 때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세 집단이면은 생각해 보시면 A, B, C라면 A하고 B 비교하고 A하고 C 비교하고 B하고 C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 번 T테스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세 번 T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 알파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무슨 방법을 쓸 수 있을까 하다가 아노바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노바는 계속 말하는 것처럼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평균 분석이 아니라 분산 분석인 거예요. 즉 아노바는 이 세 집단의 평균이 어떻게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각 집단에 있는 자료수들이 얼마나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비교를 한 후 어디가 얼마만큼 평균이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을 가지고서는 계산을 하는 게 F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여기서 F를 했든 T를 했든 결과값은 똑같아요. 집단이 두 개면. T 값을 만약에 여러분이 계산을 해서 제곱을 하면 F 값이 딱 나와요. 그래서 똑같아요, 두 집단은. 근데 두 집단 이상이 되면은 이제 F 아노바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는 분산을 계산을 해서 분산을 가지고서는 분석을 하는 것을 분산 분석이어서 F고, 평균을 가지고 평균 차이를 그냥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을 이제 T테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또한 이제 만약에 두 집단만 가지고선 F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T테스트와는 다르게 뭐 어떤 가설 검증을 할 때 어떤 집단이 어떤 집단보다 평균이 크다, 작다, 이러한 가설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두 집단에서는 똑같은 결과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또 멍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학교 행사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0이잖아요. 여기 값이 같아요. 그래서 이 이유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척도 문제예요. 척도를 이렇게 잘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보시면 뭐냐면 운동회와 같이 덥고 힘든 행사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항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사실 실내 활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활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라 하는데 이제 이런 문항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저는 이걸 또 재구성했는데 학교 생활 적응은 제 재구성을 했거든요. 재구성은 뭐냐면 이제 별로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걸 이제 뺐어요. 그게 뭐였냐면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게 나는 운동장에서 조회를 할 때 뭐 즐겁다 막 이런 거였어요. 요즘 학생들 운동장에서 초등학생들 조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맞지 않는 그런 문항들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담임교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뒤쪽에 보시면 담임교사도 신뢰롭지 않게 나오는데 뭐 나는 지금의 담임 선생님을 내년에도 만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아이는 정말 드물 텐데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척도 문제로 이제 이게 신뢰롭지 않은 점수를 얻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다시 연구를 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도록 좀 척도를 그냥 대충 찾지 마시고 문항을 다 읽어보시고 요즘 문항과 잘 맞는가 이걸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좋은 논문을 쓰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과외 자발성 상하 집단으로 다시 나눠봤고요. 스트레스에는 이제 유의미한 이제 차이를 이제 보여서 유의미한 상관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발성이 높은 애들이 스트레스가 낮았고요. 그다음에 공부, 뭐 가정환경, 건강, 학교생활, 취미오락, 심리성격 또 다 마찬가지로 예, 다 높은 이제 그 신뢰로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발성 상하 집단의 이제 학교 생활 적응을 보시면은 다행히 과외 자발성이 높은 아이들은 학교 생활 적응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별이 3개가 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담임교사 문제가 이제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척도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SPSS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제 논문에서 3가지 분석법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통계를 3가지를 돌렸는데 첫 번째 아까 보신 게 상관 분석,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신 게 아노바 분석이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는 거를 했는데요. 회귀 분석도 한꺼번에 다 이제 넣어서 돌리는 분석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제 추천해 주셨던 방법은 한 가지씩 넣어서 단계별로 보는 위계적 회귀 분석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 전에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3단계로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을 한번 넣고요. 그다음에 시간 더하기 자발성을 넣고, 그다음에 얘네 둘의 합한 값을 넣어요. 이제 곱하기가 되거든요. 여기 아까 더하기 해가지고 쭉 넣으셨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변환해 보시면 변수 계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외 시간과 자발성의 상호작용이라고 이제 제가 넣어놨어요. 이걸 해서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보시고 과외 시간 여기서 여기로 넣으시고 곱하기 있어요. 여기 곱하기를 넣으시고 자발성 총점을 다시 이제 여기서 넣으시면 이제 값이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귀 분석을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제가 이걸 이제 SPSS를 돌릴 건데요. 분석을 누르시고 회귀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선형을 누르시면 여기 종속 변수에 스트레스 총점을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그래서 처음에는 과외 시간 1개만 넣어요. 그 다음을 누르면 다시 요거는 안 움직여도 되고요. 여기다 다시 자발성 총점을 또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인 거예요. 처음에 얘만 보고 두 번째는 얘랑 같이 보겠다. 그 다음에 다음 아까 상호작용값 구한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3개를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로 제가 이제 제 논문을 보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3단계로 해서 넣어놨거든요. 뒤에 표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표가 떠요. 이렇게 된 표가 뜨고요. 여기 또 이제 보시면 유의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든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한 건 이제 또 이제 교수님께서 저는 이해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자,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 회귀 분석은 상관 분석에 기초로 합니다. 아까 상관 분석은 1차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y는 ax 플러스 b에서 a 값을 구하는 그 기울기를 구하는 작업인데, 여기서 이제 이 회귀 분석을 하는 이유는 과외 시간이 과외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 자, 앞에서 분석한 건 뭐였냐면 과외 시간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 나눠가지고 이 두 집단의 과외 스트레스 점수가 다르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연구자가 한번 보여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과외 시간이 과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적은지를 알고 싶은 거죠. 오케이? 과외 시간이 과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둘 사이의 상관값이 아까 0.34였단 말이에요. 그죠? 완만한 경사를 갖고 있는데 이 과외 시간으로 과외 스트레스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 설명량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측정하는, 보여주는 값이 저기에 나오는 R 제곱 값이에요. 이해하셨어요? R 제곱은 말 그대로 R의 제곱입니다. R이 뭐였어요? R이 상관계수였잖아요. 그죠? 상관이 뭐였어요? 아까 과외 시간과 과외 스트레스의 상관이 0.34였어요. 그죠? 여기도 보면 0.34 보이셔요? 눈에? 근데 여기에는 R이라고 안 써있고 베타라고 써있죠? 회귀 분석을 할 때는 베타 값이 R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걸 두 번 곱하면, 제곱하면 0.115가 나와요. 못 믿으시겠으면 곱해보세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11.5%를 설명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과외 시간이 과외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별량이 11.5%.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외 시간뿐만 아니라 과외 자발성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 두 개의 별량이 과외 스트레스를 얼마큼 설명하는지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두 개를 집어넣으면 돼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과외 시간 그리고 과외 자발성을 다 집어넣었잖아요. 두 개를 합쳐서 집어넣으니까 R 제곱값이 0.298로 커졌죠. 이 얘기는 뭐예요? 과외 시간 그리고 과외 자발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가 과외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양이 몇이라고요? 29.8%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삼각형 R제곱이 있어요. 그죠? 이 삼각형이 델타인데 델타 R제곱. 이 델타 값은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의 R제곱에서 2단계의 R제곱으로 점수가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빼보세요. 2.298에서 0.115를 빼면 0.183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빼준 값을 델타 R제곱이라고 불러주고, 자, 왜 이걸 계산을 하냐면 두 번째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량이 증가되는 게 연구자 입장에서 유리하잖아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야, 과외 시간뿐만 아니라 과외 자발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아가들의 과외 스트레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주장을 펼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변수를 집어넣으니까 설명량이 18.3%나 늘어났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1단계에는 하나 집어넣고 2단계에는 두 개 집어넣고 3단계에는 세 개 집어넣고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이름을 위계적 회귀 분석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베타값, 2단계에 있는 베타값을 보시면 과외 시간은 0.33으로 플러스 양수죠. 그런데 과외 자발성은 마이너스 0.43으로 음수죠. 이 관계 이해되시겠어요? 과외 시간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거고 과외 자발성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니까 설명량은 합쳐서 29.8%지만 과외 시간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외 자발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베타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를 딱 보고 과외 시간은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과외 자발성은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구나.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쳤을 때의 설명량은 29.8%구나. 과외 자발성을 추가했을 때 늘어난 별량은 설명량은 18.3%구나. 이걸 읽어주면 끝난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상호작용까지 해가지고 값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상호작용의 값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하고 자발성이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보시면 아까 다 설명하셨으니까 이 표만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은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시간하고 학교 생활 적응은 이제 별로 상관이 없는 걸로 제 연구 결과에서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것들을 다 아까 출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버릴 때 보니까 A4 박스 2박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하면서 계속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값이 뭐 아까 거짓이었다 뭐였다 이렇게 아까 그 통계값들 나오잖아요. 종이에 막 통계값들 막 이상한 그 글씨 최윤영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막 그 글씨들이 나오는데 저는 진짜 다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뽑아보면 뽑아볼수록 같은 점수가 나오니까 같은 점수가 나와서 똑같이 신뢰롭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교수님하고 같이 돌려봤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날아갈까봐 정말 컴퓨터를 조심조심 들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끝날 때 됐을 때는 얘를 지워도 보고 넣어도 보고 그다음에 이 값들을 다 빼도 보고 뭐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고 좀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셀이 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려면 한글 파일이 익숙해지시려면 계속 사용을 해야 되듯이 이 SPSS 그러니까 발음도 어렵죠.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용해 보시면 익숙해지시고요. 이런 값들을 다 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이제는 써야 되는데 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설문지를 돌리실 때 설문지를 돌리고 나시면 이제 그걸 바로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학우님들 중에서 그 전에 같이 쓰셨던 분들은 뭐 어떤 설문 그거 받아주는 사이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받으셨던 분도 계세요.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근데 저는 다 이제 일일이 수기로 받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며칠이 걸려요. 뭐 한 2주, 3주 뭐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동안 이제 서론을 쓰시면 돼요.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러셨어요. 심심한데 뭐예요? 서론이나 쓰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서론을 쓰시면 되거든요. 서론은 정말 제일 쓰기 쉬운 곳이 서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선행 연구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통 서론에 보면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이 연구의 타당성을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되고 용어 정의가 있어요. 뭐 자발성이면 자발성은 뭐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과외 스트레스면 과외 스트레스는 뭐다. 이렇게 적는 란이 있어요. 이건 정말 사실적인 거고 그 선행 연구들의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말만 좀 바꾸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읽어보시다 보면 그 나왔던 사람이 계속 나와요. 이 연구를 했던 사람. 왜냐하면 전에 했던 뭐 10년 전에 했던 사람을 인용해서 또 누군가가 연구하고 또 누군가가 연구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경숙이라는 사람이 꼭 제 옆에 사는 사람처럼 친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람의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과제 이제 아까 가설 보셨죠? 그것까지 해서 이제 기술을 쭉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방법에 대한 거는 아까 통계 분석하신 거 있잖아요. 그 통계 분석한 거를 내 연구에서는 뭐 과외 시간이 많을수록 과외 스트레스가 많더라 하는 거를 그냥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 그 통계 돌리신 거를 이제 통해서 그거를 이제 근거로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선행 연구를 참고를 하셔서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보시고 기술을 하셔도 되고요. 그 제 논문을 보시면 막 이상한 값들이 나와요. 뭐 베타는 뭐 42고 뭐 P는 0.001이고 막 이런 값들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계속 읽다 보시면 아, 이게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 하는 거는 좀씩 이제 알아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괜찮은 선행 연구 논문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논문을 이렇게 제가 아무 논문이라 이렇게 갖다 붙였는데 사실은 그 유성진 교수님께서 주신 박사 논문과 그다음에 또 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주신 그 논문들이 있었어요. 이제 대학원 선생님들이 쓰신 뭐 논문 이런 걸 보고 위계적 회귀 분석의 그 분석 방법에 대한 그 기술을 참고를 해서 저는 그냥 쭉 써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찾으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잘 기술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방법도 별로 이제 쓰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논문 작성법이라고 해서 APA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권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뭐 베타 값이나 뭐 B, 뭐 R 제곱값, 삼각형 R 제곱값에 대한 게 다 이제 뜻으로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R 제곱값은 다중 상관 제곱 관계의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라는 이제 뭐 설명이 뭐 어쩌고저쩌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계속 해 나가면서 논문을 이제 작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알고 한 게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쓰면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까 그건 이제 방법에는 연구 대상 측정 도구가 들어가면 되고 결과 부분이 이제 이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의 부분이 제일 사실은 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성진 교수님께서는 이제 여기다 뭐 자발성 척도 네가 개발한 거 그거 좀 잘난 척 좀 하고 해가지고 써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잘난 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줄인가 4줄밖에 못 썼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기술하는 거에는 내 논문이 이렇게 아까 그 전문 용어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별이 떠가지고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고 그것이 내 연구에서는 뭐 어떤 걸 이제 뭐 과외 시간이 많을수록 과외 자발성이 뭐 높을수록 과외 스트레스가 낮아지더라. 그러니까 이걸 내 논문에서 증명을 했으니까 나는 이런 연구에 이제 업적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기술을 쭉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읽어보시면 이제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설 검증한 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정적 상관이 있더라, 부적 상관이 있더라, 아니면 관계가 아예 없더라 이런 걸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논문이 공언한 바 기술하는 란에 이제 저는 이제 자발성 척도 개발한 거에 대한 이제 기술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논문의 제한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제 논문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5학년, 6학년 뭐 이렇게 몇몇 이렇게 두 가지의 학교만 가지고 했으므로 뭐 이거를 전체를 뭐 대변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 논문이 뭐 이런 건 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뭐 자발성을 뭐 권유를 했다 아니다 이거는 나오지만 뭐 부모님이 양육을 할 때 뭐 적극적인 양육을 하느냐 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는 뭐 영향이 뭐 그거에 대한 영향도 보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변인에 대한 건 보지 않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제한점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변인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시간, 자발성,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학교 생활 적응이냐,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제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그냥 기술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 문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연구 논문을 보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이제 쓰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저는 설문지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설문지도 이제 예쁘게 근데 설문지를 붙이실 때 아까 이렇게 돌린 거를 보셨겠지만 친구들한테 돌린 설문지를 그대로 붙이시면 안 되고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 좋게 저는 다시 이제 좀 다시 만들어서 붙여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논문은 교수님께서 올려놓으셨다고도 하시고 저희 논문 자료실 가면 있으니까 제 논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배님들이 써놓으신 논문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고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어떤 논문을 쓰실지 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의 부분에 이제 저는 이렇게 기술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에 대한 거. 그다음 제한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전체 초등학생을 대표할 수 없다. 그다음에 경제 수준, 뭐 형제 수, 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다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네, 더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논문을 쓰고 나면 자기 논문이 정말 보기 싫습니다. 진짜 꼴 보기 싫은. 그러니까 너무 쓰는 과정에서 뭐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지겹기도 하고 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내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꼴 보기 싫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남들 앞에서 이렇게 낱낱이 소개하고 실수담, 경험담을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대 의상도 준비를 하셨는데, 자, 일단 당신이 직접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쓴 이 연구 논문에 대해서 여러 학우님들과 함께 공유해주신 김성령 선생님한테 일단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서론, 방법, 결과, 논의 이 네 가지가 연구 논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 뒤에 참고 문헌이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록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총 6개. 그리고 하나가 이제 빠진 게 있는데 초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연구 전체를 짧게 요약해서 바쁜 사람은 초록만 읽어도 이 연구가 뭐였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뭐고 한계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발췌해 놓은 요약문을 초록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대개 국문으로 한글 초록도 쓰고 영문으로도 초록을 씁니다. 이유가 이 영문 초록은 미국 심리학회 보고가 돼서 올해 발표된 논문들이 쫙 나오게 된단 말이죠. 자랑스럽게 이 논문이 뭐 50페이지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실리는 게 아니라 초록 부분은 실려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검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록을 쭉 보면서 이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하고 합치되는 연구구나. 그러면 본문을 더 자세히 읽어보고 싶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초록도 잘 써주시면 다른 분들이 이 연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연구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소비자에서 지식의 생산자로 입장이 바뀌는. 우리가 심리학 공부를 하는 것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하면서 내가 지식의 조그만 하나를 보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생산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에도 정해진 규격이 있잖아요. 예컨대 우리나라는 KS라는 규격이 있고 무슨 각각 제품마다 정해진 규격들이 있어서 누구나 그 규격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통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는 이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관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 관습을 따라가 주셔야 되는데, 그 관습 중에 대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론, 방법, 결과, 논의, 그리고 참고문헌, 부록, 초록이라고 하는 7개의 꼭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서론에서는 이런 걸 써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방법에서는 연구 참여 누가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료를 분석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과에서는 특히 심리학에서 이제 통계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핵심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마지막 논의가 제일 쓰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논의가 영어로는 디스커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또 연구자가 자기 연구를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추가적으로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구가 어떤 임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제한점,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연구를 할 사람들이 고려해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내가 솔직하게 공개를 해서 함께 논의해 봅시다라고 하는 일종의 초대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 제일 기쁜 것은 내가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을 읽고 그 독자가 연락을 해서 당신 논문에서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좋은 점이었지만 이러이러한 점들은 좀 의견이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 혹은 이거 다르게 연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독자들의 반응이 있을 때가 연구자 입장에서 제일 기쁜 일이란 말이죠. 이런 초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주 쓰는 표현이 논의는 담대하게 하라는 겁니다. 서론, 방법, 결과는 관습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조금 더 담대하게 글을 쓸 수 있는 부분은 논의란 말이죠. 대신에 담대하게라는 표현이 뻥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을 빼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얘기하되 그 함의를 끌어낼 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물론 이런 담대한 진술을 했을 때 또 따라올 비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감안하면서 이 연구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기술해주는 작업이 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연구가 마무리되는 거죠. 참고 문헌은 정해진 형식과 규칙에 따라 쓰시면 되고 본문에 인용된 내용은 참고 문헌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경숙 1996년 이러면 뒤에서 이경숙의 뭐였는지 자세하게 서지가 붙어 있는 뭐 대학생의 뭐뭐뭐해서 이런 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나만 이경숙의 연구를 공부한 게 아니라 나도 참고문을 읽다가 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다. 그리고 근거들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습을 잘 따라가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글쓰기를 해주시면 한편의 이제 논문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보셨을 때는 당연히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습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일단 남들의 연구를 많이 읽어서 공부를 하고 나도 연구를 진행하면서 스스로 글을 써보는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논문을 기술하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직접 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하고 바랍니다.